우리는 고구려 사람이다. 하지만 중국은 달리 말합니다. 고구려는 중국 역사라고. 한국인은 중국에서 갈라져 나온 민족이라고. 과연 그럴까요? 2022년 일본 K대학의 한 교수가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과학으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인은 고구려의 후손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DNA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국광입니다. 지금부터 카와모토 레이지 교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잠깐, 시청자 여러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그날 아침, 중국 비대학 리웬펑 교수가 제 연구실 문을 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저는 일본 K대학에서 30년간 유전학을 가르쳐온 과학자입니다. 숫자와 데이터 속에서 살아온 평범한 학자였죠. 차갑고 딱딱한 시험실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 아내는 한국계 일본인입니다. 장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우리 조상은 고구려에서 왔다고. 잊지 말라고. 저는 그냥 옛날 이야기려니 했습니다. 노인이 들려주는 아련한 추억 정도로 여겼죠. 그런데 그날 리웬펑 교수가 제 연구실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카와모토 교수님, 고구려는 중국 역사입니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분리된 민족이죠. 이건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는 제 책상을 탁 치며 말했죠.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아십니까? 중국 정부가 10년간 연구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과학적 근거가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과학자로서 당연한 질문이었죠. 그는 2000년 역사 기록이 근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중요한 협력 관계라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연구는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죠.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학술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협박에 가까웠죠. 리웬펑은 명함을 제 책상에 놓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장모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조상은 고구려에서 왔다는 그 말씀. 저는 결심했습니다. 과학으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날 오후, 저는 연구팀을 소집했습니다. 타카하시 유리 교수, 제 20년 동료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과학자였고 무엇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박지훈, 제 연구실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젊고 똑똑한 청년이었죠. 저는 제안했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적 기원을 연구하고 싶다고. 그리고 중국 한족과 비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위험한 연구라고. 중국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재미있겠다며 자기도 하겠다고 했죠. 지훈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고구려 후손이라고. 확인하고 싶어요. 과학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죠.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4주 안에 샘플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국 100명, 중국 100명, 일본 50명, 만주족 50명. Y 염색체와 미토콘드리아, DNA를 모두 분석하기로 했죠.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 둘 다 확인해야 완전한 그림이 나올 테니까요. 유리가 샘플 수집을 맡았습니다. 일본과 중국 쪽 인맥이 있다고 했죠. 지훈은 한국 쪽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직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리웬펑의 경고, 그리고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결정. 아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위험하지 않냐고 걱정했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중국 측의 압력, 앞으로 있을 위험들. 아내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다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고. 기다리라고.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돕겠다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결심이 서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리와 지훈이 각지로 들었습니다. 샘플을 모으러 다녔죠. 저는 연구실에 남아 실험 준비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샘플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튜브에 담긴 DNA들. 그 안에는 수천 년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4주가 지났습니다. 모든 샘플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100명, 중국 100명, 일본 50명, 만주족 50명. 총 300개의 DNA 샘플. 저는 그 튜브들을 냉동고에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유전자 조각들이 진실을 말해줄 것이라고. 유리가 장갑을 끼며 말했습니다. 먼저 Y 염색체부터 하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기록부터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현미경 앞에 앉았습니다. 첫 샘플을 올려놓았죠. 한국인 남성, 35세, 서울 출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작은 유전자 조각 속에 수천 년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컴퓨터 앞에 앉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작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밤을 새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샘플이 모두 도착한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Y 염색체,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손자로 이어지는 유전자입니다. 마치 성씨처럼 대대로 전해지는 표식이죠. 이것을 분석하면 남성 조상의 이동 경로를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밤낮 없이 작업했죠. 유리와 지훈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교대로 쉬면서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커피가 떨어지면 편의점에 가서 사왔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못 먹었죠. 그리고 드디어 일주일째 되는 날 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개통도가 그려져 있었죠. 나무 가지처럼 뻗어나간 선들. 각 선은 하나의 유전자 개통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인 샘플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북방 개통이었죠. 몽골, 시베리아, 그리고 만주로 이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부 샘플이 남쪽 개통에도 있었습니다. 중국 남부, 동남아시아로 연결되는 흐름이었죠. 저는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북방계가 약 60%, 남방계가 약 40%. 하지만 중요한 건 비율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의 주된 뿌리가 어디인가? 그것은 명확했습니다. 북방이었습니다. 유리, 이것 좀 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유리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북방이에요. 한국인의 주된 계통이 북방이에요. 유리가 화면을 보더니 눈이 컸습니다. 정말 만주 쪽이 가장 강하네요. 맞았습니다. 북방 계통 중에서도 특히 만주와의 연결이 강했습니다. 고구려가 있던 곳, 발해가 있던 곳. 저는 전율했습니다. 유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방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고.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인이 완전히 단일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중심축은 명확하다고.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북방 계통이라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흥분도 밀려왔죠. 이건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리웬펑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연구실에 나왔습니다. 지훈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어젯밤 결과를 보고 있었죠. 얼굴이 복잡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는 단일 민족이 아닌 건가요? 지훈의 목소리에 혼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지훈, 강을 생각해봐. 작은 시냇물 두 개가 만나면 합쳐져서 더 큰 강이 되죠. 그래. 하지만 그 강에도 중심 물줄기가 있어. 한국인도 마찬가지야. 다양한 기원을 가지고 있지만 중심에는 고구려가 있어. 북방의 강인한 피가 주축이지.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는 표정이었죠. 우리는 항상 단일민족이라고 배웠어요. 5,000년 역사, 하나의 핏줄. 저는 말했습니다. 그건 신화라고. 아름다운 신화지만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르다고.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죠. 이게 진짜 한국인이라고?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북방 사람들이 주축이고 남쪽에서 온 사람들도 함께했다고. 수천 년 동안 섞였고 하나가 됐다고. 하지만 그 중심, 그 뿌리에는 고구려가 있다고. 생물학적으로도 이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있으면 생존력이 강해진다고.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고 병에도 강하다고. 한국인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침략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고구려의 강인한 DNA를 중심으로 남방의 유연함이 더해진 것이라고. 지훈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자랑스러운데요. 고구려 중심이라는 게. 저는 웃었습니다. 맞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인과 다른 집단들을 비교했죠. 중국 한족, 일본인, 만주족, 몽골인, 컴퓨터가 계산했습니다. 유전적 거리를 측정했죠. 숫자가 작을수록 가깝다는 의미였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한국인과 가장 가까운 집단은 만주족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가까웠죠. 그 다음이 일본인이었습니다. 중국 한족은 의외로 멀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한국인과 중국 한족 사이의 유전적 거리는 상당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인이 더 가까웠죠. 만주, 고구려가 있던 곳이잖아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만주 지역을 가리켰죠. 한국인의 주된 뿌리는 여기야. 만주, 고구려. 이곳에서 한반도로 내려온 사람들이 한국인의 중심이지. 중국 중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야. 그럼 고구려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의 조상이야. 가장 중요한 조상. 한국인의 주된 뿌리지. 과학이 증명했어. 연구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발견의 의미를,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를.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구실을 정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리가 물었습니다.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도 분석해야 하지 않냐고. 맞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길도 확인해야 한다고. Y 염색체는 아버지의 길이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어머니의 길이라고. 둘 다 확인해야 완전한 그림이 나온다고 설명했죠. 혹시 어머니들의 기록도 같을까? 아니면 다를까? 언제 시작할 거냐고 유리가 물었습니다. 내일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다들 좀 쉬라고. 일주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교토의 밤거리가 불빛으로 반짝였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그들도 모두 다양한 기원을 가진 존재들이겠죠. 완전한 단일, 혈통 같은 건 드뭅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만나고, 섞이고, 새로워져 왔으니까요. 한국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고구려가 있었습니다. 북방의 강인한 피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죠. 그게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온다며 반겼죠. 저는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Y 염색체 분석 결과를. 북방계 중심, 만주, 고구려와의 강한 연결. 아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졌죠. 엄마가 맞았네요. 우리는 고구려에서 왔다고. 과학이 증명했어. 그럼 이제 뭘 하면 돼요?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해야 해.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들의 이야기. 꼭 들어보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꿈을 꾸었죠. 넓은 만주 벌판이 나왔습니다. 고구려의 성곽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남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한반도를 향해. 그들이 한반도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그곳에 살던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함께 집을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죠. 웃음소리가 들판에 퍼졌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게 한국인이었습니다. 고구려를 중심으로 형성된 민족.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연구실에 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분석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의 기록, 미토콘드리아, DNA. 그 안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아버지들의 길과 같을까? 다를까? 저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3일 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침 9시였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준비를 하고 있었죠.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학교 내선 번호였습니다. 학장실 비서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장이 오늘 10시에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 후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좋은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호출은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었을까요? 유리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학장실에서 부른다고 말하자 그녀도 직감했죠. 무슨 일인지. 10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학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유엔펑이 뭔가 했을까? 대학에 압력을 넣었을까?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셔츠 깃이 목을 조르는 것 같았죠. 학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학장이 저를 안으로 불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학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60대 중반의 온화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죠. 딱딱하고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학장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습니다. 학장이 제게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인구 이동에 관한 유전학 연구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그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얼버무려야 할까? 결국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적 기원을 연구하고 있다고. 중국과 비교하고 있다고. 학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비대학에서 연락이 왔다고. 역시 그랬습니다. 리웬펑이 움직인 것이었죠. 제 연구가 중국 측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항변했습니다. 이건 순수한 학술 연구라고. 하지만 학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학문에는 정치가 따라온다고 말했죠. 특히 역사와 민족 문제는 더 그렇다고. 그리고 과학도 자금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학장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중국 IT 기업의 후원금 계약서였습니다. 금액을 보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0억엔 우리 연구실 5년치 예산이었죠. 학장은 이 회사가 어제 연락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계약 재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이유는 제 연구가 중국 정부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장이 서류를 도로 가져가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연구는 중단하게. 샘플도 폐기하고 데이터도 지우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미 중요한 발견을 했다고 말하려 했지만 학장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이건 명령이라고. 일주일 안에 결정하라고. 학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걸었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 학자 생활에서 이런 압박을 받은 적은 처음이었죠. 연구실 문을 열었습니다. 유리와 지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겠죠. 저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학장의 명령, 중국 기업의 압력, 연구 중단, 데이터 삭제.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한국인이라서. 유리가 재빨리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죠. 권력이 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K대학 캠퍼스가 햇살 아래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실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진실의 싸움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연구실에 남았습니다. 유리와 지훈을 먼저 보냈죠.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냉동고를 바랐습니다. 150개의 샘플, 수천 년의 비밀, 그걸 그냥 버리라고, 없던 일로 하라고. 과학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연구실 학생들도 있었죠. 제 결정이 그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에 석양빛이 들어왔습니다. 붉은 빛이 벽을 물들였죠. 책상 위의 서류들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치 경고등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봉투. 아침에는 분명히 없었던 것이었죠. 누가 놓고 간 것일까?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 봉투를 집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있는 것 같았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얀 종이 한 장. 거기에 한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죠. 누가 이걸 연구실에 넣었을까? 언제? 어떻게?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CCTV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실 안쪽까지는 비추지 않았죠. 가족.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그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주워 들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전화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가겠다고 말했죠.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저는 그냥 가족들 얼굴이 보고 싶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 6시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이었죠.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가 놀라며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아이의 학교 이야기, 아들의 동아리 활동,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실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제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진실을 외면하는 비겁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을까? 밤이 깊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교토의 야경이 보였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연구실에서 만날 수 있겠냐고 물었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실에 갔습니다. 지훈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유리도 함께 있었죠. 두 사람의 표정이 신박했습니다.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연구실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교수인 제가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건 도망가는 것이라고. 진실에서 도망가는 거라고. 지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이 위험하다고. 저는 그게 제가 결정할 문제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의 떨리는 눈빛, 유리의 걱정스러운 표정.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과학자로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저는 냉동고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우리 계속합시다. 조용히. 일주일 안에 끝냅시다.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저는 냉동고를 열었습니다. 샘플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그게 과학자의 의무라고. 우리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용히, 더 조심스럽게. 연구실 문을 잠그고 불을 어둡게 하고 마치 지하에 숨은 사람들처럼.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향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협박도 압력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우리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밤낮이 따로 없었죠. 연구실에서 잠을 자고 간단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커피만 수십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여러 번 봤지만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어머니에서 자녀에게로 전달되는 유전자입니다. Y 염색체가 아버지의 길을 보여준다면 미토콘드리아는 어머니의 길을 보여주죠. 더 오래되고 더 정확한 기록입니다. Y 염색체에서 북방 중심, 특히 고구려와의 강한 연결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들의 길은 어떨까? 혹시 다를까? 아니면 같을까? 5일째 되는 날 새벽,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교토의 밤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세상이 잠든 시간. 하지만 우리 연구실만은 불이 켜져 있었죠. 컴퓨터 화면에 개통도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Y 염색체와 같았습니다. 정확히 같은 패턴이었죠. 북방계 약 60%, 남방계 약 40%.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동일한 비율이었습니다. 유리. 제가 소리쳤습니다. 유리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Y 염색체와 똑같아요. 어머니들도 같은 길을 걸어왔어요. 유리가 화면을 보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오, 세상에, 정말 똑같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만 이동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자도 함께 왔습니다. 가족 단위로 공동체 전체가 이동한 것이었죠. 고구려에서 한반도로, 만주에서 한반도로. 남자들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들도 함께 왔습니다. 그들이 한반도에 정착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국인이 된 것이었죠. 소파에서 지훈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목소리에 잠이 깬 것이었죠. 그가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들의 기록, 할머니, 그 할머니의 할머니,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성 조상들의 이야기. 그들도 북방 중심이었다고. 고구려에서 왔다고. 지훈이 화면을 만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죠.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맞았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맞았다고. 우리는 고구려 사람이라고. 수천 년의 할머니들이 그 진실을 DNA에 새겨놓았다고.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기쁨이었죠.
우리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새벽의 연구실에서 컴퓨터 화면의 불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결정적 비교. 한국인과 중국 한족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었죠. 리웬펑은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분리된 민족이라고, 고구려는 중국 역사라고. 과연 그럴까? 이제 과학이 답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두 그룹의 데이터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한국인 100명, 중국 한족 100명, Y 염색체와 미토콘드리아, DNA 모든 정보를 집어넣었습니다. 컴퓨터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적 거리를 측정했죠. 복잡한 알고리즘이 수백만 개의 염기 서열을 비교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에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과 중국 한족, 둘 사이의 유전적 거리는 예상보다 훨씬 멀었습니다. 한국인과 가장 가까운 집단은 만주족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가까웠죠. 그 다음이 일본인이었습니다. 중국 한족은 세 번째였습니다. 상당히 멀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유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중국과 이렇게 다르다니. 저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혹시 오류가 있을까봐.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중국 한족과 한국인은 생각보다 훨씬 멀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중국 한족은 오히려 베트남인, 타이인과 더 가까웠습니다. 남방 계통이 강했던 것이죠. 반면 한국인은 북방 계통이 우세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리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동북공정이 틀렸습니다. 완전히 다른 흐름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한국인과 중국 한족은 주된 계통이 달랐습니다. 한국인은 북방, 특히 만주 고구려 계통이었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고구려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야. 한국인의 뿌리지. 유전적으로 증명됐어. 고구려는 한국 역사야. 지훈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맞았다고. 평생 들어온 이야기가 사실이었다고. 우리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그의 어깨를 토닥였죠.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유전자가 말했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DNA가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인은 고구려의 후손이었습니다. 만주를 중심으로 한 북방 계통이었습니다. 물론 남방의 피도 섞였지만 그 중심, 그 뿌리는 명확했습니다. 고구려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구실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습니다. 논문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학장에게 답을 해야 했죠. 내일이 바로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단독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세 사람의 연구라고. 함께 시작했으니 함께 끝내야 한다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집에 돌아간 것은 밤 10시였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분석 결과, 중국과의 명확한 차이, 고구려가 한국이라는 증명. 아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아세요. 엄마도 그러셨을 거예요. 고구려는 우리 것이라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다고. 과학이 증명했다고. 이제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제 가장 큰 지지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학장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USB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연구 데이터가 담긴 USB였죠. 학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으니 결정을 듣겠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책상 앞에 섰습니다. USB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학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구를 계속했다는 것을 알아챈 것이었죠.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과학자로서 할 수 없었다고. 저는 USB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 모든 증거가 있다고. 한국인은 중국 한족과 다르다고. 고구려는 한국인의 직계 조상이라고. 유전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됐다고. 동북공정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학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각오한 건가? 저는 학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진실은 밝혀져야 하니까요. 고구려는 한국입니다. 학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용감하다고. 자신도 젊었을 때 그랬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과 타협하는 법을 배웠다고. 저는 아직 그 용기가 있다고.
학장이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발표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국제학술지에 투고하겠다고. 학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책임은 제가 져야 한다고. 자신도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제 연구실은 지켜주겠다고. 학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유리와 지훈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논문 씁시다. 세상에 알릴 시간이에요. 한국인은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활짝 웃었습니다. 긴 여정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됐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논문을 썼습니다. 밤낮 없이 작업했죠.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한 글자, 한 단어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유전학 데이터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았죠. 과학이 말하는 것과 역사가 말하는 것, 둘이 만나야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역사, 기록을 찾아보기로. K대학 도서관,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고문원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수백 년 된 책들의 냄새였죠. 높은 천장까지 책장이 빼곡했습니다. 중국 역사서, 조선실록, 만주문헌. 저는 고구려와 만주 관련 서적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금사를 펼쳤습니다. 금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었죠. 페이지를 넘기다가 저는 멈췄습니다.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모. 한보라고도 불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기록을 읽었습니다. 하모는 고려에서 금나라로 건너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금나라의 중요한 가문을 이뤘다고 적혀 있었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유전자가 보여준 길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고려에서 만주. 한반도와 만주는 하나의 흐름이었던 것입니다. 더 찾아봤습니다. 여진족에 관한 기록들, 그들의 언어, 문화, 생활 방식. 페이지를 넘길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여진족과 고구려, 고려 사람들 사이의 깊은 연결고리였죠. 만주 원류고도 펼쳤습니다. 청나라 때 편찬된 만주족 역사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아이신 가문, 즉 애신강락 가문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청나라 황실 가문이었죠. 아이신, 만주어로 금을 뜻했습니다. 금나라의 금.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청나라 황실은 스스로를 금나라의 후예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나라는 고려와 깊은 연결이 있었죠. 저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반도가 있었고 더 북쪽으로 만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그 길을 오갔습니다. 피가 섞였고 문화가 교류했죠. 유전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와 한반도, 만주는 하나의 역사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연구실로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유리와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펼쳐 보여줬죠. 봐요. 하모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고려에서 금나라로 간 사람이죠. 지훈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DNA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거냐고. 정확히 일치해요. 한반도와 만주는 늘 연결돼 있었어요. 고구려 시대부터. 유리가 다른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청나라 황실 이름에도 금자가 들어간다고. 맞아요. 아이신 가문. 금을 뜻하는 이름이죠. 그들은 스스로를 금나라, 그리고 고구려의 후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한동안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유전학과 역사학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학이 보여준 길을 역사가 확인해주고 있었죠.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마커를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주를 중심으로 큰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로 향하는 굵은 화살표. 이게 한국인의 지도예요. 고구려를 중심으로 형성된 민족입니다. 지훈이 물었습니다. 남방계는요? 저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가는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남방의 피도 섞였어요. 하지만 주출은 북방입니다. 고구려입니다.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인은 고구려를 중심으로 형성된 민족이라고. 그렇죠. 유전자가 증명했고 역사도 증언합니다. 저는 만주 지역에 큰 별을 그렸습니다. 고구려. 여기가 우리의 뿌리예요. 한국인의 중심이죠. 화이트보드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간단한 그림 안에 수천 년의 역사가 담겨 있다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걸어온 길이 있다고. 다음 주 우리는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적 기원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북방 계통의 증명. 논문 결론 부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인은 고구려를 중심으로 형성된 민족이다. 유전학적 분석 결과 한국인은 만주 지역과 가장 강한 연관성을 보이며 이는 고구려가
한국사의 핵심임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한다. 한국인과 중국 한족은 명확히 다른 유전적 계통이다. 따라서 동북공정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강한 문장이었습니다. 논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투고했습니다. 네이처 제네틱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유전학 저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심사를 시작하겠다는 답이 왔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메일이 왔습니다. 게재, 승인, 2단어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됐습니다. 우리 논문이 세상에 나갈 것이었습니다. 유리와 지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연구실에 모였을 때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죠.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이 먼저 보도했습니다. 일본 교수, 한국인은 고구려 후손이라고 과학적 증명, DNA가 말한다. 고구려는 한국 역사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죠. 국제학계도 주목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유전학자들이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데이터가 확실하다고, 방법론이 탄탄하다고. 하지만 예상대로 중국 측에서 반발했습니다. 비대학 학자들이 반박 논문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저를 비난했죠.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과학은 데이터로만 하니까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거 할아버지께 보여드렸어요. 논문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고구려 사람이라는 걸 과학으로 증명하다니. 내가 죽기 전에 이걸 보게 되다니 하고.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학술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세대의 한을 풀어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믿어온 진실을 과학으로 증명한 것이었죠. 그해 가을, 국제학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였죠. 저는 초청연사로 참석했습니다. 지훈과 유리도 함께였습니다. 강연장은 만석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학자들이 앉아 있었죠.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인은 고구려의 후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DNA가 말합니다. 고구려는 한국 역사입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었습니다. 한 중국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중국 영토에 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땅이 역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결정하죠. 유전자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한국인과 같은 계통입니다.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중국 학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저에게 인사하러 왔습니다. 한국 학자들은 특히 감사하다고 말했죠. 한 노학자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고구려가 우리 것이라고 과학이 증명하는 날을. 지훈이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지훈. 우리가 해냈어. 진실을 밝혔어. 우리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그 아래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의 DNA 안에 고구려가 흐르고 있었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실은 그대로였습니다. 현미경, 컴퓨터, 냉동고. 모든 것이 익숙했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저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과학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학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교토에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캠퍼스를 덮었죠. 저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이렇게 눈이 내렸을 것입니다. 만주 벌판에, 고구려 성곽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이 눈을 봤겠죠.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한반도에 정착했습니다.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고구려를 중심으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연구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리와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새 프로젝트 시작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시작합시다. 과학은 멈추지 않습니다. 호기심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진실을 향해. 청취자 여러분, 카와모토 교수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울었습니다. 특히 지훈이가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우는 장면. 그 순간 저는 우리 모두의 할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일본 K대학의 한 교수가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